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 이후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정면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모습인데요. 공식 출마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보여 이번 주부턴 당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동에서 나온 핵심 키워드는 단합이었습니다.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회동 직후 유력 당권 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통합으로 화답하며 정면 충돌은 잠잠해진 분위기인데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기류도 감지됩니다. 일단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당대표란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당 복귀 첫 지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의 충청권 일정에 맞춰 청주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게 대표적입니다. 당도 거기에 전력 두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당으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정청래 전 대표는 당심 밀도가 높은 호남 공들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홀대론이 흘러나온 전북을 향한 행보와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전북은 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전북도 소외감이 없도록 당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송영길 전 대표의 외연 확장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일단 당권 경쟁 초반 메시지는 주로 친청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북 소외론의 물론 그런 심정을 느끼는 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편승하는 모습은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총리는 조만간 당 혁신 토론회를 열겠다고 예고했고 정 전 대표도 친청계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새 규합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엔 당권 주자들의 공식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한동안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계파 간 갈등도 다시 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징계 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본격 가동됩니다. 40건 넘는 징계 요청이 접수됐는데 실제 얼마나 많은 현역 의원이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받을지 당내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단식과 지방선거 지원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퇴원 첫 일성은 기강이었습니다. 우리 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믿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잠시 멈췄던 중앙당 윤리위원회를 다시 가동한 것으로 그동안 쌓인 징계 요청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동훈계 의원부터 소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청까지 포함됐는데 지목된 이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우리 지도부가 민심은 제대로 보고 있는지. 당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십 건 징계 요청에도 실제 절차에 돌입할 현역 의원은 그리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현재 당원 당규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현역 의원들을 징계할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당권파 안에서도 장 대표 공개 비판에 나섰던 김재섭 의원 등은 징계 대상에서 빠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대로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한동훈 의원 지원에 나섰던 이들은 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경쟁 후보를 지원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탈당 공고 등의 중징계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 배현진 의원 등 전현직 의원 8명의 한동훈 의원 대구 방문 동행을 해당 행위로 정의했고 지난 5월 한 의원의 부산 북구 갑 예비후보 등록 현장을 찾은 한지아 의원에 대해서도 이미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부산에 집까지 마련했던 진종우 의원에 대해선
앞서 관련 경위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리위는 당장 이번 주 회의를 열고 실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반복된 징계 정치가 또다시 현실화하며 내전 수준의 내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리버스터 신청과 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더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애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생 발목 잡기 도구로 전락한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비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게끔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 개편 추진은 입법부를 거수기 국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수당의 최소한의 발언권조차 잘못된 관행으로 낙인 찍고 입법 속도전을 벌이려는 목적은 결국 정부 여당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입법 폭주를 밀어붙이려는 셈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 응원 사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이 성역이냐는 대통령 직속 규제합법화위원회 부위원장의 SNS 글이 도화선이 됐는데요. 범여권 갈등으로 치닫자 청와대가 직접 경고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다음 날 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은 SNS에 징계가 과도하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어린 학생들 일탈에 사회의 대응이 지나치단 취지였지만 5.18이 성역이 됐다. 마치 북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표현하면서 거센 반발을 맞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했는데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는다고 공개 반박했고 이 부위원장은 곧바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는 허용돼야 한다고 추가 글을 올리며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기조와 달리 이 부위원장의 의견 제시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보수 성향 인사인 이 부위원장은 과거 친일은 정상 등 발언으로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인물인데 여권 지지층 내부 반발마저 거세지자 청와대가 직접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5.18을 지역 갈등과 정치적 대립의 소재로 끊임없이 소비해온 건 다름 아닌 정치권이라며 역사를 진영 논리와 갈등의 도구로 이용해온 스스로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줄지어 이동하는 경찰대 사이로 중년 남성이 몸을 내던집니다. 급기야 온몸으로 경찰을 밀어내는데 경찰이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일 투표지 부족 사태 실사를 위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았을 당시 특위위원들의 개표소 진입을 가로막고 말리는 경찰을 밀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국조특위 헌법 권한 행사를 물리력으로 막으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에 나온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고 경찰들한테 욕 한 자리 한 거 없고 저는 아주 지금 상당히 억울함이 분에 넘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친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3일 근무 중인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먼저 구속 송치됐습니다. 반면 잠실 7동 투표소 시위 현장을 떠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2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성조기를 두르고 체육단체 진입을 끝까지 막아선 여성을 다음 주 소환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엔 단호히 대응해 법원 판단을 받을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1심 상당수가 마무리되면서 2심으로 넘어갔거나 넘어갈 예정인 사건들이 대폭들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 안에 선고까지 마쳐야 하는데요. 업무 부담이 커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피고인 김건희에 대하여 징역 7년에 처한다.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건도 항소심으로 가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심리하게 된 사건은 15건.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맡았지만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일반 사건도 함께 다루는 일반 형사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3대 특검법 등은 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 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입장에선 3달 안에 맞춰야 하는 방대한 분량의 숙제가 밀려드는 셈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건 항소심도 1심처럼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따져야 하는데 기간은 1심의 절반이라는 점입니다. 상고심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3개월간 심리하게 돼 있지만 법리 측면만 따지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심 재판부가 받는 압박감이 큽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는 상황이 그나마 낫지만 일반 형사부는 원래 맡던 일반 사건의 특검 사건, 그리고 전담부의 일반 사건까지 맡으며 그만큼 높은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혐의 2심을 맡았던 신종호 판사가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것도 이런 고강도 업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입니다. 이에 고법은 자체 TF를 꾸려 특검 사건 전담에서 비롯되는 문제는 물론 형사부의 고질적 문제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 부담 경감 방안을 중장기를 나눠 세우는 건 물론 거시적인 제도 개선책까지 모색하고 있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역대 3번째로 늦은 지각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막상 비보다는 더위가 기승입니다. 정체 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전국이 비와 무더위를 오가겠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장마 시작 닷새가 지났지만 본격적인 비는 아직입니다. 새벽녘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를 뿌렸던 정체 전선이 잠시 물러가고 다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안동, 경북 구미와 강원 원주, 충북 청주가 32도 웃도는 한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한낮에도 습도가 60%를 넘나들며 경기 여주 가남읍은 체감온도가 33.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일요일은 더 덥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정체전선은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한반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전남 남해안 지역에 최고 80mm, 수도권에도 60mm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비는 6일 새벽 소강 상태를 보이다 낮부터 전국에 다시 영향을 주겠습니다. 제주도 부근 해상에 있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어 한반도 내륙에 쌓인 열기가 장마 구름과 만나며 좁은 지역에 폭우가 내릴 우려가 있습니다. 기상청은 짧은 시간 강한 비로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찜통 더위 속에 전국의 주요 해수욕장들이 속속 개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을 연 강원 강릉의 경포해수욕장에는 첫날부터 피서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드넓은 백사장을 따라 파라솔이 펼쳐집니다. 피서객들은 기다렸다는 듯 바다로 뛰어듭니다. 친구들과 짓궂은 물장난을 치고 밀려오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더위도 물 한번 빠지니까 다 날아가고 또 친구들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만나게 돼서 더위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성을 쌓고 백사장에 누워 모래 찜질도 합니다. 물속에서 추워가지고 여기로 왔는데 따뜻하고 잠도 와서 좋아요.
이곳 경포해수욕장 수온은 18도 안팎입니다. 아직 물은 조금 차갑지만 개장 첫날부터 피서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해수욕장 80여 곳은 이달 중순까지 차례로 문을 엽니다. 야간 개장도 확대됩니다. 이달 중하순부터는 강릉 경포와 속초, 양양 낙산, 삼척 등 4곳에서 야간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와 상어 유입을 막는 방지망은 지난해의 4배가 넘는 51곳에 설치됩니다. 수상안전요원도 690여 명이 배치됩니다. 해경은 안전요원이 없는 구역 출입을 피하고 물놀이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강원도 강릉 안목해변 인근 바다에서 상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강릉 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쯤 안목해변 인근에서 조업 중에 상어를 봤다는 어민의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강릉시 재난상황실과 어선안전조업국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고요. 강릉시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해양 레저 활동과 해수욕을 할 때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풍수의 위기 경보는 이미 주의 단계로 높아졌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도 코앞이라서 하천과 계곡의 각종 불법 시설에 대한 정비 작업 역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우리 여름의 안전을 담당하는 각 부처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폭염에 이은 장마전선 북상 소식에 그동안 준비해온 것 꺼내고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풍수의 위기 경보는 관심에서 주의에 빨간불을 켰습니다. 폭염 주의경보를 발령한 지 꼭 사흘 만입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위험 우려 시 한 발 빠르게 비상대응기구를 가동하겠습니다. 위기 단계 격상과 함께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인 산사태, 하천재해 등 3대 유형을 집중 관리합니다. 빗물바지와 재해위험시설도 주기적, 반복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겐 냉방용품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 등 주요 물놀이 지역에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배치해 만약에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로 자진신고와 철거 기간이 끝난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 대집행 등 본격적인 정비 절차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전국의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은 모두 8만 1천여 곳. 14,000여 곳이 이미 약속을 지켰다고 하니 여전히 불법 시설 10곳 가운데 8곳이 정비 대상으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 시설의 경우 사전 예고, 원상 회복 통보 등 행정 절차가 이어지는데 응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뒤 홈플러스에 주어진 2주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매장에는 이미 위기감이 번지고 있는데요. 대주주와 채권단은 자금 지원을 두고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장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주말이지만 장을 보는 손님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보다는 홈플러스 PB 상품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전에 봤는데 느끼고 나서는 살 게 없잖아요. 신선식품으로 채워져 있어야 할 냉장 코너도 빈 곳이 눈에 띕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매장 분위기에도 반영된 모습입니다. 일단은 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어요. 뭐 라면 코너에 가면 라면 종류도 진짜 많았었고. 홈플러스의 남은 시간은 단 2주. 하지만 자금 조달을 둘러싼 당사자들은 해결책보다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 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에 2천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메리츠 금융그룹이 김병주 회장이 제공한 1천억 원의 연대 보증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자금 지원을 거절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며 2천억 원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메리츠금융은 김 회장의 보증 의사를 담은 공식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더 나아가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에 참담한 결과라며 MBK를 정조준했습니다.
가령 이제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1,000억을 먼저 에스크로 계좌에 넣었다. 나머지 MBK하고 김병주 회장이 1,000억을 넣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MBK와 김병주 회장 측은 그 메리츠가 하는 1,000억도 우리가 연대 보증한 건데 그거 1,000억하고 자기들 또 1,000억을 넣으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 아니냐. 결국 양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자금 조달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현장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산으로 이어질 경우 홈플러스 직원 약 12,000명과 간접 고용 인력까지 고용 불안에 놓일 수 있습니다.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150여 곳도 업체당 평균 7억 7천만 원가량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협력업체를 위한 4,4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운영자금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남겨준 시간은 단 2주. 자금 조달을 둘러싼 공방만 이어지며 뚜렷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홈플러스의 마지막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우리 증시가 연일 급등락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죠. 여기엔 최근 출시된 단일 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주요 요인으로 주목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상승을 이어가며 한때 9,000을 넘었던 코스피는 지난주 목요일 7,600대로 주저앉았다가 다시 5% 넘게 급등하며 8,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루 사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이른바 롤러코스터 장도 이미 흔해졌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매수와 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 발동만 31번,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도 한때 97.99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반도체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지목됩니다. 특히 주가에 따라 수익도 2배지만 손실도 2배인 만큼 반도체 비중이 큰 우리 주식시장의 경우 미 반도체의 움직임에 따라 급등락이 한층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두 개 기업이 전체 시가총액의 거의 60%가 되니까 이들의 쏠림은 당연히 ETF가 인기가 있어서 돈이 몰리면 위쪽으로 가는데 빠지는 날은 반대로 빠지거든요.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의 거래 대금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최근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안전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는 1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가 금융시장의 역동성과 대외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달부터 국내 주식 비중 재조정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한 매도 폭탄설은 터무니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 행진이 더해져 투자 심리는 다소 약화했는데요. 정부는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을 비롯한 투자 자산이 목표 비중을 넘으면 기준에 맞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리밸런싱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올 상반기 코스피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불장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덕분에 지난 4월 말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670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났고 국내 주식 수익률은 무려 60%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리밸런싱이 재개되자 국민연금이 덜어내야 할 국내 주식 규모가 60-70조 원에 달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매도 러시에 국내 최대 기관 투자자 매물까지 더해지면 하방 압력이 거세질 거란 우려가 커졌는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른바 74조 매도 폭탄설은 수치부터 틀렸다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단기간 대규모 매도는 없다면서 일부 주장에 휘둘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리밸런싱 재개 이틀간 연기금의 매도 규모는 2,600여억 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AI 버블 노이즈에 6조 원을 팔아치운 외국인 영향으로
코스피는 급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3일엔 오히려 56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급반등에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수급 불안을 의식해 정부는 앞으로도 리밸런싱 충격파를 최소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리밸런싱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운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롤러 코스피로 불리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주식 비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주가 향방도 갈릴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사업이 내일부터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올해는 1,300만 개 정도를 공급하며 수요를 측정해본다는 계획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생리대가 내일부터 배치됩니다. 일단 서울 광진구와 은평구, 경기 광명시와 수원시, 목포, 구미, 제주 등 전국 지자체 12곳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 시설 등 공공시설 500여 곳에 자동과 수동 지급기 700대가 설치됩니다. 생리대는 선택제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필요한 기본 생활용품입니다. 이번 사업은 소득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생리대가 긴급하게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포장 겉면에 공공생리대임이 표기돼 있고 한 팩에 중형생리대 2개가 들어있습니다. 올해 모두 1,300만 개를 공급할 예정으로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치합니다. 무분별하게 가져가는 걸 막기 위해 수동 지급기는 관리 인력이 충분한 곳에 설치하고 자동 지급기는 한 번 생리대가 나온 뒤 재가동하기까지 20초씩 대기 시간이 걸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중고 플랫폼에 되파는 행위도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중고 거래나 오남용 이용이 없도록 그 당근 같은 데에 저희가 거래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모두의 생리대 사업을 통해 공급 채널을 다변화해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5조 3천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총책 2명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청소년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는데 지난해 12월 출범한 범정부 합동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검거 작전을 주도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밖으로 나옵니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사범 2명이 올해 상반기 아랍에미리트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되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오간 추정 판도는 약 5조 3천억 원. 이들 가운데 30대 A씨는 필리핀 등에서 4조 8천억 원대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수백억 원대의 세금 포탈과 마약 제공, 성매매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해외 도피를 이어가다가 지난 6월 12년 만에 덜미를 잡힌 건데 2018년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국민이 사망한 사건과의 연관성도 조사해봐야 합니다. 5천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던 또 다른 피의자 40대 B씨는 중고등학생을 유인해 이른바 총판 자리를 주며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사회적 폐해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번 검거 작전은 작년 12월에 출범한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TF가 주도하고 외교부와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중동전쟁 속에서도 피의자들을 송환한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추적 검거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 수익 환수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무료 이벤트 범죄까지 등장했고 확산 속도도 빨라 철저한 사전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SNS 검색창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곧바로 약물 사진과 판매글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약을 배달할 이른바 드라퍼를 구한다며 텔레그램 링크로 유인하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검색 단 몇 초면 마약 판매자와 바로 연결됩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SNS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이런 온라인 마약상을 가장 쉬운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천에서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한 뒤 상습 투약한 17살 A양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A양은 지난해 10월 무료 이벤트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결국 직접 사들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3월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투약할 만큼 스스로 통제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뇌가 한창 발달하는 청소년기 마약 투약이 성인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뇌의 성숙이 25세 무렵에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아무런 방어벽도 없는 상태에서 마약이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니까 뇌에 준 손상이 어마어마하거든요. 10대 마약 사범은 지난 10년 사이 128명에서 674명으로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SNS와 쉽게 휩쓸리는 또래 문화를 타고 번지는 데다 가정이나 직장에 있는 성인보다 재활 동기도 부족한 청소년들. 일상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기 전에 마약 유통망에 대한 철저한 차단과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핵심 증거를 없애고도 친족 간 특례에 따라 처벌을 피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제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과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 본성에 닿아 있는 조항이라 폐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반론이 맞서 있는데요. 관련 쟁점을 유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부친인 현직 경찰 장모 경감은 아들의 범행 이후 훼손된 성인용품과 휴대전화 등 핵심 증거를 폐기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 아버지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앤 사람은 처벌하지만 친족을 위해 범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 때문입니다. 이에 친족 특례 개선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구시대적 조항이라 변화된 사회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핵심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가해자의 피해자 인권 쪽에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 쪽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인간 본성을 고려한 조항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가족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건 본능에 가까워 실효성이 적다는 논리입니다. 가족이 애처로운 마음에 그거를 숨겨주고 은폐했다고 해서 그 가족까지 또 처벌한다는 거는 범죄자를 또 만들어내는 꼴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형법적으로 기대 가능성도 없죠.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윤기 부친을 당장 제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친족 특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도 친족 특례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입법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합의 후속 협상이 오는 11일에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방송 알 아라비아가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 간의 협상이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 종료 이후인 11일 중재국인 파키스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장례식 뒤 재개될 협상에서는 이란에 대한 제재와 이란 동결자금 해제, 핵협상 같은 여러 핵심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로부터 백악관 회동을 제안받았다며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누가 보스인지 안다며 회동은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르면 그 다음 주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에서 열리는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며
한 발이면 장례식에 모인 이들을 모두 제거할 수 있지만 협상할 상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왜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까지 됐을까요? 트럼프가 지난해 암호화폐 사업과 골프 리조트 수입, 그리고 언론사와의 소송 합의금 등을 통해서 수조 원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로만 2조 원을 벌어들였는데요.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혀온 트럼프 대통령. I'm the one that probably helped crypto more than anybody because I believe in it. And the reason I believe in it is because if we don't do it, Scott, I think we can say then China's going to do it, right? 미 정부 윤리청에 제출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아들들과 함께 공동 설립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5억 달러 이상을 벌었습니다. 또 트럼프 밈코인 판매로 6억 3,500만 달러를 버는 등 가상화폐 사업에서만 14억 달러, 우리 돈 2조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일가 재산 확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가상화폐 사업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My sons are handling that. My family is handling it. And I guess they get investments from different people, but I'm not. 부동산 수익도 여전합니다. 특히 취임 후 재계 총수들과 각국 정상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의 지난해 수익은 7,7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700만 달러나 늘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끊임없이 소송으로 맞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와의 소송 합의금으로도 8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미 언론들은 대통령으로서의 정책 결정이 개인의 재산 증식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처럼 대통령직을 이용해 막대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역대 대통령들은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사업과 거리를 뒀지만 트럼프 일가는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사람들이 그러려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까지 꼬집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정치적인 무명에서 뉴욕시장까지 오른 조란 맘다니가 취임 반년을 맞았습니다. 대표 공약이었던 이 아파트 100만 가구 임대료 동결을 현실화하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진보 정치인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공산주의자라는 비판도 동시에 나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0%. 미국 뉴욕시 임대료위원회가 사상 처음으로 2년 계약 임대료 인상률을 0%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뉴욕시 전체 아파트의 40%가 넘는 10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작년에는 1년 갱신 인상률이 3%, 2년 갱신 인상률은 4.5%였습니다. This is no longer just a city that is a playground for the rich. This is a city for the working people who make it run, and we are making it run for us. 주택 임대료 동결은 반년 전 취임한 조란 맘다니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지난주 뉴욕 하원 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 3명을 모두 당선시킨 데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를 거둔 셈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지지율도 긍정평가 58%로 상승 추세입니다. We also have to have a vision that goes beyond 2028 and that looks at the struggles of working people and says, I don't just see you. Here's my answer for how to actually make your life easier. 고물가와 주거난에 맞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맘다니의 생활비 정치는 민주사회주의 진영에 자신감을 가져왔다는 찬사와 포퓰리즘의 상징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cut back. We'll have to lay off people. We'll have to lay off some of the supers. Only choice. It's a business. People don't get it. This is a business. It's not a choice that you think this is for free. 맘다니 뉴욕 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민주당 내 좌파 세력의 존재감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가 부흥하고 있다고 비꼬면서 마가 진영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을 피해 속도를 줄이고 우회전하기 전 보행자에게 길을 양보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이돌처럼 화려한 외모에 반려자를 표방하는 감성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출시됐습니다. 최고 2억 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밀랍 인형 같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무대로 걸어 나오는 여성,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영화 라라랜드를 연상케 하는 배경 앞에서 연미복 차림의 남성과 손을 잡고 탱고를 춥니다. 중국의 로봇 기업 유비테크가 선보인 감성형 휴머노이드 U1 시리즈입니다. 我希望当我明年就不是我本人站在这里了，是一个由世界的仿生机器人的谈智能，就是我的本体。 아이돌 뺨치는 얼굴에 사람 같은 피부, 머리카락은 물론 속눈썹까지 심었습니다. 남성형은 키 183cm에 몸무게 42kg, 여성형은 키 168cm, 몸무게 35kg 규격입니다. 인공지능 AI를 탑재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감정을 읽으며 대화를 나누는 반려자를 표방했습니다. 爷爷，您在沙发上睡了40分钟，腰又疼了吧？没疼，就是睡麻了。 가격은 최저 2,700만 원부터 최고 2억 2천만 원까지 책정했습니다. 9월 중순부터 소비자들에게 넘겨지는데 사전 판매 한 달 만에 13,000대 넘는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업계에선 고속 경제를 겨냥해 로봇 상업화에 첫 발을 뗐다는 찬사와 함께 비판도 제기됩니다. 花近17万买个机器人伴侣，不能走路，不会做家务，只能陪你聊天，你还会买单吗？ AI 스피커에 밀랍 인형을 씌운 격이어서 실제 판매량은 취소 가능 시한인 15일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달 말 대구 팔공산 주변 과수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대응이 어려운 밤에 난 불이라 큰 산불로 번질 수도 있었지만 24시간 CCTV를 지켜보던 인공지능 덕분에 초기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늦은 밤 과수원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농민이 쓰레기를 태운 뒤 남은 잿더미에서 불길이 되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불이 커지는 순간 CCTV 화면에 빨간색으로 화재 지점이 표시됩니다. 인공지능 AI가 순식간에 화재를 인식하고 빠르게 상황실에 알렸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그 문자 알림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CCTV 화면상으로 화재처럼 보이는 불빛이 확인이 돼서 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불이 더 커지기 전에 경보가 울리며 소방대원들이 초기 진화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난 과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과도 가까워서 빠르게 끄지 않으면 큰 산불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안개와 화재 연기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24시간 감시하는 덕에 취약 시간대도 없습니다. 여름철에는 계곡 수위를 파악해 물놀이 위험까지 스스로 판단해 경보를 울립니다. 즉시 출동이 가능한 그 장점이 있죠. 그리고 대응 시간도 빨라지고 특히 야간 그리고 새벽 시간대, 취약 시간대 대응이 즉시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AI가 적용된 CCTV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단순히 가두는 걸 넘어 일상생활에 쓰이는 돌이나 시멘트 같은 단단한 자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공장 배출가스를 직접 받아 고체 제품으로 만드는 탄소 정제소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거대한 화학 공장 굴뚝에서 쉴 새 없이 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 바로 옆 촘촘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또 다른 최첨단 시설이 눈에 띕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문을 연 세계 첫 상업용 탄소 정제소입니다. 인근 폭약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파이프라인으로 곧장 빨아들인 뒤 특수 광물과 반응시키자 하얀색 고체 덩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기체였던 이산화탄소가 단 3시간 만에 단단한 탄산 마그네슘과 규산염 같은 고체 광물로 변한 겁니다. 자연 상태에서 수백만 년이 걸리는 미네랄 탄산화 과정을 인공적으로 압축했습니다. In nature, CO2 is dissolving in rainwater, which then reacts with minerals in the ground, and that stores CO2 over geological timelines. And what we figured out is a way to speed up that process to make it useful in an industrial setting. 이렇게 만들어진 고체 탄소 물질은 분쇄 과정을 거쳐 콘크리트나 시멘트, 건축용 석고보드는 물론 유리와 종이를 만드는 원료로 산업 현장에 다시 공급됩니다. 탄소를 지하 깊은 곳에 묻어버리는 기존의 포집 저장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탄소를 머금은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순환 경제를 구현한 겁니다. And it's not easy to get all the carbon out of the air just by reducing emissions. You do have to capture some. And what you're doing here is helping us with that journey.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실증 공장은 이산화탄소를 연간 2,500톤 포집해 10,000톤에 달하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철강이나 시멘트, 화학 등 이른바 탄소 감축이 어려운 부문의 기업들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곰 출몰이 늘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곰 퇴치 훈련까지 하며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곰 스프레이가 뽑히는데요. 정말 효과가 있을지 이승배 특파원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 긴장감이 맴돕니다. 경찰 수십 명이 헬멧과 방패까지 챙겨 들고 출동했습니다. 마을을 습격한 불청객 곰 때문입니다. 하천을 유유히 헤엄치더니 울타리를 훌쩍 넘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今までこんなこと初めてだったので、そうですね、びっくりですね。うちも近いので。危ないんで、危険なんで、取ってください。はい、発砲。 초등학교에 곰이 나타나자 사냥꾼이 총으로 제압합니다. 일본 각지에서 피해가 잇따르자 자치단체가 실전 같은 곰 퇴치 훈련에 나선 겁니다. 昨年度緊急重量の制度ができまして、こういった市街地に出没した際に、重機を使ったクマの捕獲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일반인에 권장되는 건 곰 스프레이입니다. 고추와 후추 성분인 캡사이신이 주 재료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용량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 쓸만한 건 개당 1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스프레이 하나로 1톤 넘는 곰을 막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이 스프레이를 사용한 북극곰 사례를 분석한 결과 95% 확률로 곰을 쫓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캡사이신 효과도 있지만 스프레이를 흔드는 모습, 뿌리는 쉬익 소리 같은 시각적, 청각적 요인에도 곰이 겁을 먹고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사용도 쉽고 따로 훈련도 필요 없어 총보다 더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9m、8m、そういったタイミングでこのクマスプレーを準備してください。自分の方にこのスプレーがやってこないように。 가끔 황당한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지난 1일 나고야에서는 누군가 곰 스프레이를 우체국에 뿌려 5명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베트남 국적 20대였는데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레버를 당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주 삿포로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일본 홋카이도에 살거나 여행하는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곰 스프레이와 방울을 공짜로 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공간 가운데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삿포로가 처음입니다. 18살 이상 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빌릴 수 있으며 여행이나 체류를 마친 뒤 반납하면 됩니다. 대여 기간은 곰 출몰이 잦은 11월 말까지입니다. 유럽연합 EU의 새로운 디지털 입국 시스템 EES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유럽 공항 곳곳에서 혼란을 일으켜 여름 성수기 항공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에어라인스 포 유럽과 국제공항협의회 유럽지부, 국제항공운송협회는 현지 시간 1일 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여름 성수기에는 혼잡한 공항에서 EES 운영을 중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7, 8월 승객 규모가 국경 통제 시설의 역량을 넘어설 경우 언제든지 회원국들이 EES 적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보장해달라며 9월까지 상시적인 운영 유연성 메커니즘을 구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EES 전면 시행 이후 유럽 곳곳 공항에서 지연과 혼란이 속출한 데 따른 겁니다. 휴일인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립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충청 이남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충남 금산과 전북 고창, 정읍에는 호우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 중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내륙에는 20에서 60mm, 남해안으로는 최고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내일까지 산간 많은 곳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시간당 20에서 30mm의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 찾아오며 날도 무척 꿉꿉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3도, 광주는 23.3도를 보이고 있지만 체감 온도는 25도를 웃돌고 있고요. 낮에도 서울과 청주는 30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고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이어지겠고요. 이후 중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타트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